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딩과 소프트웨어 활용 담당하고 있는 정인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코딩과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7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코딩과 소프트웨어 활용을 왜 배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알고리즘으로 이해해 가지고 창의적인 앱 개발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특히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에 관련 사이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프로그램이 있고, 스크래치가 있고, 엔트리가 있고, 코드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학습 자료에서는 컴퓨팅 사고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사이트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수집을 한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공부는 스프레드시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엑셀의 화면 구성 여러분들 많이 봐왔죠? 이런 공부를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배워왔던 코딩 스크래치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시각화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PT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PT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프레지와 키노트와 파워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 프레지는 웹상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키노트는 맥킨토시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는 이번 강좌에서 수업을 하게 되겠죠. PT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읽고 남에게 전달하고 남에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 텔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코딩 소프트웨어 활용의 운영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코딩 프로그램은 창의성 표현이었고, 데이터 분석 처리에 의한 엑셀 프로그램은 문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어떤 창의성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토리 텔링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이겠죠. 강좌의 특성은 크게 일상생활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컴퓨팅 사고력과 알고리즘의 단계를 분석해 보면 컴퓨팅적인 분석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능력이 향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코딩 프로그램을 창작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창의적인 PT의 발표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딩과 소프트웨어 수업 내용은 교수 혁신법에 맞춰서 특히 융합교수법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PBL 문제중심 학습하고 그 다음 팀 기반 중심 학습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1주차부터 6주차에 TBL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1주차에 탐구 중심으로 엑셀 프로그램으로 해서 문제 중심 학습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제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14주차에는 문제중심 학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그 다음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영상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되는데, 파워포인트의 테마는 방학 때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만들면서 각 파워포인트의 수업을 받았던 사진의 효과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각 페이지 전환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융합교수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조금 더 가깝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관심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해 컴퓨팅 사고와 창의성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조력자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교과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게 한번 수업하도록 하죠. 성적 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수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점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량성취도 평가 1차가 있는데, 이건 지필입니다. 지필에서 한 28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역량 평가가 1차가 있는데, 이게는 TBL과 코딩의 수업 시간에 파일 제출을 한 내용을 가지고 1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종합 40점을 가질 수 있죠. 2차 때에는 역량성취도 평가에도 28점입니다. 그리고 자율역량평가 2차는 PBL과 엑셀, 파워포인트, 수업 시간에 제출한 파일 수를 합쳐서 12점, 즉 역량성취도 평가 2차는 종합이 40점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남은 20점은 출석 점수로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즐겁고 매우 흥미로운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저를 따라오시면 유익하고 재밌는 코딩과 소프트웨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코딩과 소프트웨어 활용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 알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 대해 알 수 있다. 정보화 산업에 대해 알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1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복잡한 문제를 컴퓨터적 과학 원리로 창의적 해결을 하는 것을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정해지가 있으면 그게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수집한 것을 자료 분석해서 자료를 표현하게 돼. 그 표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것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자료 수집부터 병렬화까지 오늘 1주차 1교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정의 컴퓨팅 사고 프로세서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의 4단계로 자료 수집은 문제점을 이해하고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수집의 단계를 자료 수집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자료 분석 단계로서 수집된 자료를 문제 해결을 위해 세심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을 자료 분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표현,
문제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그래프나 차트, 글,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분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수준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것을 문제분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정의의 컴퓨팅 사고의 프로세스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수업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의 단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추상화부터 알고리즘과 절차화,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의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추상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단계가 추상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알고리즘과 절차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하는 단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또는 절차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자동화 단계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이 해당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화하는 단계를 자동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계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은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자동화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을 복잡하고 어려운 해결책이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의 실험하는 단계를 시뮬레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시행착오의 의미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의 의미를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죠. 다음은 병렬화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수행되는 자원들이 있겠죠. 그런 수행된 자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병렬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이 되도록 자원을 구성하는 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사고력으로 생활 속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해결이 가능한 단위로 문제를 분해를 합니다. 문제를 단수나 패턴 인식으로 발견한 원리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된 핵심 원리를 절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현, 실현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팅 사고력으로 생활성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5개 단계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작은 단위로 문제를 나누고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추출한 후 프로그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데이터. 데이터는 뭘까요? 가공되지 않는 그대로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자료, 즉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간이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을 정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정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맞춰 가지고 유용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와 사회의 용어 중에서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한 용어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구석기, 그 다음 신석기 이런 시대에 농경에 관계되는 산업이 발전이 되었겠죠.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유목, 그의 어미의 기념보다도 정착된 어미의 기념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농업혁명이 일어난 되겠죠. 그런 농업혁명이 일어난 상태에서 전기의 발견으로 전기 기계들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산업혁명이라면 1800년도겠죠. 1800년도는 어떻게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에 보면 식민지화라든지 이런 의미의 개념이 뒷받침이 되어줬다는 것이겠죠. 이런 혁명이 있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서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됐죠. 그래서 이 혁명의 시대는 얼마나 빠른 흐름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대는 약 5,000년 전, 그 다음에 산업혁명 약 2,000년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은 약 38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혁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어 있죠. 지금은 무슨 혁명이죠? 제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불확실한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융합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보 저장과 전달의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봉화대 아시죠?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이쪽 산과 저쪽 산에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봉화 5개 다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쟁이 났다든지 난리가 났다는 의미로서 각 지역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화목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하겠죠. 비에 젖으면은 봉화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달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 소식 전달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그 다음에 이 인터넷상으로서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저희들이 전달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우편은 어떤 의미냐면 전달하는 비용을 우표값을 붙여서 전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 우표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주로 인터넷 정보 검색에 관계되는 내용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검색하고 같이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행스럽게도 비대면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손에 핸드폰 들고 한 손에는 노트북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가 우표가 만들어지기 전에 배달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배달을 했을까요? 사람, 인편? 안 그러면 말 타고, 안 그러면 걸어서 이런 의미의 개념이 있겠죠. 자,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조선시대 편지 배달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편지 전달하는 방법은 발걸음도 빠르고 여기 동화일보가 있네요. 동화일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잡사 이렇게 발걸음이 빠르고
지리로 손바닥 껴듯이 뚫어보는 분상만으로 이 전달을 하는 의미겠죠. 우편 배달부 전인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전인은 어떤 의미냐면 이 편지를 들고 A 사람에서 B 사람까지 전달해 주는데 이 전달 비용을 돈으로 받았다는 얘기겠죠. 노병덕이라는 편지 내용이 써보면 다 뒤져보니 겨우 70풍이 있는데 전인 이놈은 둔양이 아니면 안 가게 하구나. 내 어머니께도 돈이 없고 내 형도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미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고 편지를 전달한 전문 배달군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전인전족 전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서는 전인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한번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조선 후기 최고의 군주이자 다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한 후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기나긴 유배 생활 중 한시도 붓을 놓지 않고 두 아들과 흑산도에 유배 중이었던 형 정약전에게 편지를 보냈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 우편제도는 나중에는 마케팅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미국의 서부 영화에 보면 역마차라고 있습니다. 역마차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마차의 편물을 배달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이 상점이 불편했을 때 미국에서 동부에서 생산했던 옷들을 서부에 옷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문을 할 때 뭐로 주문하느냐? 우편으로 주문을 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구매하는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사이트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얘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저장을 했는지 신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자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금속 할자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최초 금속 할자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검색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신문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신문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고종시대라고 생각하시겠죠. 우리나라의 제주신문은 고종의 칙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이 국내외 소식을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신문 발행을 칙령이 내렸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문은 나라의 문호 개방과 국민의 계몽을 편집 임무로 삼았다. 그리고 최초의 민간신문 동인신문은 1896년대에 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최초신문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세계 최초 신문을 한번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신문 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중종실록,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조보라는 게 있습니다. 조보는 세계 최초 일간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보는 양반 세대에서 사용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아마 매일 발행이 되고 꼭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나 실물이 없어서 1650년에 독일에서 발행한 아이코 먼데 차이뚱이라는 세계 최초의 일간 신문을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 2017년 4월 경북 영천에 선조 할판인 선조 1577년 할판 인쇄로 발행된
민간 조보 신문이 나왔다. 그래서 이 민간 신문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일간 신문은 1960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라이프치거 차이퉁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500년대 조선시대에도 이 조보라는 신문이 매일 발행됐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실제 이 조보로 추정되는 문서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조선 선조 10년인 정축년 11월, 조선왕조실록에는 공의전, 즉 인성왕후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궁궐밖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바로 민간 조보라는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정에서 일어난 일을 받아 적은 것이 조보인데 이를 나무 활자 등으로 인쇄해 신문처럼 판매한 것이 바로 민간 조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민간 조보가 있었다는 기록은 전해져 왔는데 최근 실제 조보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임금이 읽을 수 있도록 필사로 한 형식을 취했다면 이 민간 조문은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활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백성들이나 또는 양반이나 사대부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보에는 당시 왕의 동정은 물론 가축 전염병 등에 관한 소식도 담겨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이나 율곡이 선생의 석담일기 등에 기록된 것과 비교하면 시기나 내용이 일치합니다. 공의전기가 아프다는 문제, 그다음에 소의 구제역 문제도 이제 일치를 하고 있고 한 서너 가지가 일치를 해요. 석담일기나 그 왕조실록의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죠. 인쇄된 종이의 재질과 인쇄 형태 등도 당시의 것과 같아 진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종이 지질, 문서에 그런 완성 형태의 행자 수라든가 아니면 외곽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16세기 후반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현재 알려진 세계 최초의 일간지는 1660년 발행된 독일의 라이프치거 짜이퉁겐입니다. 검증 과정을 거쳐 157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공인되면 조보는 독일 라이프치거 짜이퉁겐보다 80년 이상 앞선 세계 최초의 상업활자 신문이 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신문은 고종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조보라는 신문이 만들어질 시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